자, 시작해 봅시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법 시간입니다. 법학 심화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 끝나고 나면 항상 이제 기본적으로 심화 과정에서 강조하는 게 추상화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단순화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종합적 정리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 목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 심화 강의 때는 사례하고 판례 같은 것들을 조금 강화를 시키는 거, 이게 일단 조금 이번 강의의 목표예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사실은 사례하고 판례가 중요하진 않는데, 의외로 이제 제시문에 등장하는 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좀 적응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 두 가지 이제 집중을 해서 일단은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일단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페이지 나와 있는 이야기가 그거고, 그 다음에 온라인 특강들이 좀 올라져 있는데, 이거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제가 특강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죠? 여건이 안 돼서 이거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전에 일단 강의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필요하신 대로 한번 이용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지 쓰기를 좀 하시라고 했는데, 백지 쓰기가 좀 잘 안 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열심히 좀 백지 쓰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리고, 일단은 바로 2페이지에 나와 있는 법교육 내용학 출제 경향을 좀 들어갑시다. 그 출제 경향에 보면 법의 기초인데, 법의 기초 같은 경우는 19년도, 20년도에 출제가 되다가 21년도, 22년도부터는 다시 기본 방향이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본 방향이 틀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출제진이 좀 바뀌었어요. 출제진이 바뀌었는데, 작년에 제가 모의고사반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객관식 출제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니야 다를까 작년 문제를 보니까 뭐 객관식 때 들어갔던 사람들이 들어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이 올해까지도 연결될 가능성은 크다. 그리고 23년도가 끝나고 나면 24년도에는 다시 교체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분들 좀 취향에 맞춘 강의, 그 취향에 맞춘 강의를 할 테니까 일단 좀 그렇게 하시고 내용들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법의 기초에서 넘어왔던 게 뭐냐면 헌법이었습니다. 헌법이었는데 기본권 총론하고 기본권 강론이 좀 눈에 보여요. 이게 아시겠나요? 이게 눈에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작년에도 이게 직접적으로 물어본 게 사실은 22년도에 나온 게 있으면 통신의 자유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기본권의 종류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본권의 종류를 물어보는 거는 예전부터 이제 한 번씩 물어볼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근데 이건 또 계속 나올 만한 주제이니까 확인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권의 종류를 조금 명칭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명칭을 몰라서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 통신의 자유, 주거 침입의 자유, 주거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을 좀 익혀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는 좀 쉬었습니다. 그죠? 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는 다시 중요한 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통치구조론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통치구조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출제가 된 건 사법권이죠. 사법권. 뭐 별건 아니었습니다. 장난도 아니고 이상한 문제 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 파트 같은 경우는 시험에 직접적으로 인용이 안 되고요. 사실은 행정법의 내용들은 대부분 다 헌법과 연결해서 시험에 나와요. 예, 그래서 행정법이 단독으로 출제가 된다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냐면 행정구제가 나와야 되는데 행정구제는 거의 최근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예, 이걸 조금 이해를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무이행 확보수단이 오래전에 한번 기출됐는데 이것도 역시 최근에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럼 지금 나왔던 행정법의 주요 내용들은 헌법과 연결되는 내용들입니다. 헌법과 연결되는 내용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이 내용들은 주로 어디에 있냐면 기본 원리에 담겨진 겁니다. 기본 원리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정법의 기본 원리 쪽에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헌법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사법의 경우에는 매년 한 문제가 출제가 꼭 된다고 보셔야 돼요. 매년 한 문제가.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신체 자유 중심으로 해서 형사법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는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사실은 형사법 부분이 출제가 된 겁니다. 너무 허접하게 출제가 돼서 출제가 됐다고 말하기도 좀 그런데 어쨌든 형사법 부분 자체가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성립 단계를 보시면 출제가 거의 안 됐죠. 21년도, 22년도에서. 범죄 성립은 이제 딴 게 아니고 바로 그거잖아.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부분하고 다른 이야기가 나왔던 게 공범과 신분. 그래서 범죄의 성립은 성립인데 바로 범죄 형태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히려 물어봤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확인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출제진이 바뀌어서 이분이 다시 나올지는 사실 좀 의문이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사법 같은 경우에는 민법 총칙이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바로 채권법이에요. 그래서 1차는 당연히 민법 총칙이고요. 그 다음에 2차는 채권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상법하고 물권법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물권법은 C급이고 친상법은 제가 볼 땐 B급이에요. A급은 출제 경향으로 따지면 민법 총칙과 채권법이 A급이 됩니다. 그래서 민사법도 역시 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사회법 같은 경우는 당연히 노동법이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노동법이 A급으로 일단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국제법은 제가 볼 때는 D급도 안 되고 한 E급 정도 됩니다. 이 말은 거의 출제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헌법의 한 문제, 헌법과 행정법 통틀어서 한 문제, 그 다음에 형사법 한 문제, 민사법 한 문제, 이게 세 문제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문제가 노동법 아니면 법의 기초 파트에서 한 문제씩. 그래서 총 출제가 된다면 네 문제 정도. 많을 땐 다섯 문제까지 출제가 되긴 한데 다섯 문제가 출제될 때는 아주 예외적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 문제, 네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자꾸 예외적인 걸 공부를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예. 공부는 일단 중요한 걸 중심으로 하는 거지 어렵고 막 난해하고 그 다음에 구석탱이 있는 이상한 걸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예, 그거는 시험에 출제하고는 별로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법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법 내용이 좀 많죠, 그죠? 자, 일단은 이제 일정을 좀 확인을 하면 1주차부터 8주차까지는 1월달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8주차에 방학 들어가는 것도 역시 뭐 큰 차이는 없고요. 다만 이제 클립 영상 부분인데 제가 방학 동안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기본권 강론을 또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1, 2월 달에 기본권 강론 클립 영상 했던 걸 다시 올릴 겁니다. 올리고 대신에 여기다 추가를 할 겁니다. 뭘 할 거냐면 각 기본권 파트와 관련되는 판례하고 사례를 클립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 2월 달에 했던 기본권 강론의 주요 내용에다가 관련되는 대표적인 판례하고 사례들을 하나씩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경제법하고 이제 국제법에 관한 이야기인데 경제법과 국제법은 우리가 맨날 마지막에 처리를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중요하진 않는데 그런데 급히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시간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항상 좀 그런 쫓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법과 국제법도 클립 영상으로 따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적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1, 2월 달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 클립 영상은 짧게는 5분, 길게는 한 20분 정도에 30분 정도까지 가는데 웬만하면 여러분이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촬영을 해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임팩트 있게 조금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따로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여러분들 올리시면 확인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전 과목이 일단 다 설명이 됐으니까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계획은 목요일하고 월요일로 나누어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요일 날 올라갈 수 있는 파트가 하나 있을 거고요. 이게 아마 법하고 제가 볼 때는 교육론 같은 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제학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그대로 월요일 날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법하고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던 뭐죠? 정치, 그 다음에 교육론은 일단 목요일 날 탑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월요일 날 여러분들은 먼저 경제학을 클립 영상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법하고 교육론, 그 다음에 정치는 목요일 날 아마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일정을 잡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시간 날 때 잠자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클립 영상 확인하시고 처리를 하시면 좋겠다. 되셨나요? 혹시 진행 방법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법의 기초를 미리 촬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법의 기초를 촬영을 해버리면 갑자기 여러분들 왔는데 헌법 들어가면 또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그냥 클립 영상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전개를 하는 겁니다. 질문 있으세요? 혹시 건의사항은 없어요? 네. 자, 그러면 법의 기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법의 기초 파트에서 일단 중요한 거는 사회규모 법과 법치주의라고 하는 건데, 일단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이 파트에서 일단 중요한 내용은 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인간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하게 되면 이 사회에서는 반드시 사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제 사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결 방안이 이제 쭉 나오는 거죠. 그럼 해결 방안이 쭉 나오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서 뭘로 해결한다? 정치도 아니고 경제학도 아니고 뭘로 해결한다고요? 이 갈등, 사회적 갈등을 법으로 해결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법이 아니라 사회 규범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회 규범이 만들어졌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회 규범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치적으로 만드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만드는 사회 규범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치적으로 만드는 규범은 일단 개인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누가 있죠? 도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끼리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반복 관행을 통해서 만든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관습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종교가 또 만들어내는 종교 규범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우리는 종교 규범을 일단 빼고 합시다. 빼고 나서 이제 자치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거. 타당하도 인식하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조리죠, 조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자치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만드는 게 바로 뭐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실정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건 사실 이걸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중심으로 보는 거. 그런데 이 실정법에 뭐가 들어온다고 했죠? 실정법이 영향을 주는 게 도덕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관습이 들어오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도덕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도덕은 뭘 통해 들어옵니까? 자연법을 통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습은 어떻게 들어온 거죠? 사실인 관습인데 이게 들어오게 되면 관습법이라고 하는 뭘 형태? 바로 불문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규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여전히 지금 현재 사회는 분리가 되어 있는데 자치적으로 강조하는 이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자치를 인정하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규범이 있고, 정부가 적용하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실제적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방식은 사회를 규율하는 방식, 지도하는 방식, 요거는 어떤 원리에 따라 실현되는 거죠? 이건 당연히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적용되는 거예요. 법치주의. 그러니까 법치주의에 따라 적용되는 거고, 사회 내에 자율적으로 인정해주는 영역이 있죠. 이게 바로 뭡니까? 사적 자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적 자치를 일단 기본적으로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적 자치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법치주의가 적용돼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적 자치가 강요되는 대표적인 법이 바로 뭐다? 바로 민법과 관련되는 거다. 그 이야기고, 이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은 당연히 강조되는 게
행정법, 형법 이런 것들이죠. 예, 이거는 바로 뭘 한다는 이야기예요? 국가 권력을 제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 법치주의의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뭘까? 제일 중요한 개념이 바로 법률 유보라고 하는 개념이지. 법률 유보. 시험에서도 당연히 그러니까 법률 유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고 하는 이제 성격에 따라서 법치주의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게 돼요. 하나는 뭐가 나타나게 되지?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인데 문제는 이 형식적 법치주의는 옛날 이야기.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가 된다? 실질적 법치주의다.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은 뭡니까? 형식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당성도 갖춰야 된다. 이게 핵심이고 현실적 법치주의는 뭐가 중요해? 절차와 형식을 갖추면 법치주의는 정당하다로 보는 입장.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뭘 강조한다는 거지? 합법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스토리가 이제 첫 번째 사회규범과 법치주의의 핵심적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꼭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회규범 법의 의미 특징을 한번 봅시다. 법은 왜 사회규범일까? 방금 이야기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회규범 중에 하나다 그 이야기죠. 사회규범 중에 하나다. 법은. 그래서 사회적 갈등과 질서를 해결한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은 왜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사회적 갈등 해결이죠.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뭐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갈등 해결. 그 다음에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지? 질서 유지. 이 세 가지 내용이 이제 가장 핵심이죠. 권리 보장, 갈등 해결, 질서 유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당연히 첫 번째 사회규범입니다.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당위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정의로운 것, 공정한 것이 돼야 됩니다. 법은 법제도 내지는 법문화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문화. 근데 이 말과 같은 말이 뭐야? 법의식이죠. 법의식. 그 다음에 법태도라고 하는 말도 그 유사한 말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도 옛날에 보면 법문화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예. 이거 사회적으로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이라고 하는 실정법을 중심으로 봤을 때 법은 강제 규범적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이거는 알아두셔야 된다. 왜? 실정법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을 규율합니다. 그 다음에 각 영역에서 조직화를 시킵니다. 법이. 가정 내의 조직화는 어떻게 시키죠? 가족 내의 조직화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친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족 구조가 만들어지잖아. 법이 어떻게 구조를 만들죠? 혈족, 인척, 배우자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게 바로 법이 만들어내는 조직화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걸 좀 더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뭐지? 공무원 조직, 법원 조직 이걸 전부 다 뭐로 만들지? 법으로 만들잖아. 이게 조직 규범의 의미고 행위 규범은 모든 사람들 어떻게 행위를 규율한다는 의미. 그 다음에 이제 재판 규범은 재판에 사용된다는 의미.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이 바로 강제 규범으로서 법의 성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기출문제에 한번 출제가 됐다. 자, 소개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법의 기능도 아까 필요성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뭐였죠? 권리 보장, 그 다음에 갈등 해결, 질서 유지. 그래서 나오는 제목들이 전부 다 그런 이야기죠. 분쟁 해결, 그 다음 평화적 질서 유지, 공익과 공공복리 추구, 인권 수호, 정의 실현.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법과 유사한 것들에 대한 특징을 통해서 법과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면 각종 사회 규범들이 분리되어 있거나 중첩되어 있거나 공존하는 양상,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종교 규범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관습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덕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자, 이걸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법과 도덕은 어떻게 다른가라고 했을 때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이게 또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일단 핵심적으로 나타났던 이야기는 바로 6번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위해서는 6번은 꼭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
자, 충분한 기준은 없는데 시험에 나왔던 게 뭐였냐면 첫 번째 외면성 법에서, 그리고 도덕은 내면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법은 합법적이다. 그 다음에 도덕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도덕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것, 선한 것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좋은 것, 선한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이제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되는 게, 좋은 것, 선한 것, 그 다음에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계적으로 암기를 하시면 도덕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이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도덕이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착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혼자서 착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냥 개인은 개인적인 것이다라고 자꾸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개인은 뭘 전제로 하는 거냐면 타인을 전제로 해서 도덕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전제로 해서 개인을 이해해야 되니까 타인과의 관계에서 과연 좋은 것은 뭘까? 타인과의 관계에서 착한 것은 뭘까? 이게 도덕성이에요.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도덕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타인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법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 네, 타인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좋은 것과 착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이 내용들이 어떻게 됩니까? 법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도덕과 법이 중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예, 시작은 여기에 되는 거다. 타인과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된다. 자, 법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 규모는 뭐다? 도덕이다. 이유는 방금 이야기했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전제로 해서 좋은 것은 뭘까? 나쁜 것은 뭘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해서 도덕적 문제, 법적 문제 보통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결국 뭐냐?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예요. 타인과의 관계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타인과의 관계성. 그러면 이제 타인과의 관계성을 염두에 두고 자, 어떤 경우에 법으로 규제해야 되는지 기준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존 스튜어트 밀의 해악의 원칙입니다. 해악의 원칙. 그러니까 타인의 관계에서 해악을 주는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반드시 도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해악은 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게 존 스튜어트 밀의 해악의 원칙, 위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 교과서에서는 우리가 위의 원칙이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위의 원칙. 되셨나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게 좋은 것이고 어떤 게 착한 것인 거는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자연법 사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어떤 게 바람직한지 어떤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인지를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론을 도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법 사상이 도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법을 평가할 때도 바로 도덕을 가지고 평가할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법과 도덕은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인데 역사적으로 법과 도덕을 구분해야 된다. 그 다음 구분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그런데 최종적인 결론의 기준은 뭐였냐면 이게 기준이었어요. 네.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는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법으로 규율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고 나머지 경우에는 개인에게 맡기면 된다. 판단은 개인에게 맡기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쨌든 제일 유명한 대표적인 결론은 바로 칸트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기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칸트 같은 경우에는 법과 도덕을 이렇게 구별해요. 외면적인 합법성, 내면적인 도덕성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자, 이거 말고도 타율성과 도덕적인 자율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타율성은 이제 강제적이라는 이야기고 도덕은
개인이 스스로 반성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제 오스틴이라고 하는 법실증주의가 발달하면서부터는 도덕에 대한 관심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연법의 존재를 부정하다 보니까 이런 입장은 당연히 도덕은 뭐죠? 법이 아니다. 왜? 도덕은 실증할 수가 거의 실증 가능성이 낮죠. 그러니까 실증할 수 있는 것만 법이다라고 하니까 개인의 내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도덕은 실증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실증주의가 되면 확실히 법과 도덕이 분리가 되어버려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법과 도덕의 분리는 뭐하고 관계되어 있다? 실증주의 입장. 그러다가 이제 자연법이 들어오면서부터 다시 어떻게 돼? 법과 도덕이 재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법 철학적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연결되냐면 자연법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법과 도덕을 일원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아시겠나요? 일원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법실증주의적 관점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법과 도덕을 어떻게 분리시키는 경향들이 나타난다. 이유는 뭐냐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 뭐가 안 되죠? 실증이 안 됩니다. 잘 주관적이고 내면적이기 때문에. 아시겠나요? 이거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회학 공부하실 때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면 꽁트하고 베버를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꽁트 같은 경우 사회현상을 볼 때 어떻게 하지? 그 사회현상에 나타난 인간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현상만 보는 거잖아요. 이거. 베버는 뭘 보는 거죠? 인간의 사회현상에 나타난 인간의 동기와 목적을 보는 거잖아. 그런데 동기와 목적은 솔직히 말하면 실증을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연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지? 해석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쪽은 뭐야? 실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제일 쉽게 편하게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보편타당하다고 하는데 천부인권 입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법은 어찌 보면 법실증주의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법실증주의자 입장에서 볼 때는 믿음이지만 얘들 입장에서도 타당성은 있지. 왜냐하면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잖아. 보편타당하다는 거. 인간의 감정으로. 어제 이제 그 TV 그냥 장면이었는데 박열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 사람? 예, 독립유공자. 이분이잖아요. 그죠?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감옥에 출소하고 나서 윤봉길 여사가 처형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을 이 사람이 찾는 거예요. 그런데 윤봉길 여사가 어디에 있었냐면 쓰레기 관리사무소 바로 요 입구 밑에 있는 요쪽에 윤봉길 여사 시신이 깔려져 있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죽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시신을 매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 쓰레기 관리사무소 앞에 매장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하는 거죠?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정서에 맞아요? 안 맞잖아. 이거 입증할 수 있어요? 실증할 수 있어요? 실증 못해요. 하지만 정서에 반한다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잖아. 이게 바로 뭐냐면 자연법이에요. 자연법. 그래서 자연법은 이걸 가지고 이제 관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도덕은 그래서 뭐냐? 바로 윤리적 판단, 이걸 중시하는 게 도덕이잖아요. 윤리적 판단. 사람이 그러면 되겠냐? 그런 겁니다. 일본 놈들이 원래 그래. 어쨌든 그런 야만적인 짓들을 많이 했다. 아무리 적이지만 사람의 시신을 그렇게 처분하는 것은 적당하진 않죠. 자, 법과 도덕이 재결합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과 도덕의 재결합은 어떻게 됩니까? 뭐에 대한 반성일까? 이거는 법실증주의에 대한 반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재결합을 하게 된 이유는 법실증주의에 대한 폐단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법실증주의에 대한 폐단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반성이기도 합니다. 그럼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반성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히틀러. 아시겠죠? 나치입니다. 그죠? 나치.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여기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히틀러의 삐뚤어진 자연법에 근거한 실정법의 남용. 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었다. 그래서 이제 법과 도덕은 다시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아무리 법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권력의 윤리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이제 법과 도덕을 구분하기보다는 양자의 결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이야기. 자, 시험에서는 어쨌든 표시된 이 부분이 시험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자, 현실적으로 법에는 도덕과 무관한 것도 많지만 법과 도덕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나 중학교 교과서에 보면 법과 도덕을 벤다의 그림으로 표현하죠. 법과 도덕이 하나 일치된 것도 있고, 이게 이렇게 교집합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혀 따로 노는 것도 있고, 이게 법과 도덕의 관계를 표시하는 벤다의 그림이었잖아요. 뭐 참고적으로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야 뭐. 자, 도덕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해악의 원칙 충분한가? 그 이야기인데, 결론부터 이야기합시다. 해악의 원칙은 아까 바로 존 스튜어트 밀이 이야기했죠.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법으로 규율해야 된다. 나머지는 전부 다 도덕에 맡기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거 말고도 현대사회는 훨씬 더 복잡해요. 음란물은 해악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즐거움을 주는 겁니까? 자, 음란물은 이게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사실은 음란물은 일단 누군가에게는 쾌락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해악을 끼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겹치면서 음란물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도덕적인 문제를 법으로 자꾸 규율하게 되면 도덕은 사적인 것이고 법으로 계속 규율하게 되면 사적 영역이 어떻게 되죠? 축소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적 영역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법으로 도덕을 지나치게 개입을 하게 되면 사적 영역이 침해를 받는다. 이게 자유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법과 도덕은 적정하게 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적정한 거리에 대해서 고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누구다? 존 스튜어트 밀이고 그 다음 해악의 원칙, 사회적 유해 원칙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합시다. 도덕이 법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법률적인 사항이 도덕으로 다시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그럼 법률적 사항이 도덕으로 바뀐 경우가 뭐가 있어요? 법률적 사안이 도덕의 문제로 바뀐 경우가 뭡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법의 사례를 보면 첫 번째 사례의 대표적인 게 간통죄입니다. 간통죄는 어떻게 된 거죠? 원래 도덕의 문제였죠. 그런데 이걸 법으로 만들었었죠. 다시 이 법을 다시 어떻게 돌렸죠? 도덕으로 다시 돌려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서 받은 게 뭡니까? 혼빈간이죠. 혼인빈간 간음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도덕적인 문제였는데 다시 법으로 되었고 다시 도덕적 문제로 다시 바뀐 거예요. 세 번째 이제 또 생각해 봅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뭐라고 해야지? 부정사용과 관련되는 범죄가 한 가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동차를 타고 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갖다 둔 경우. 이 경우 형법을 처벌합니까? 안 합니까? 자동차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둔 경우 형법 처벌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여러분의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어떤 사람이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놨어. 처벌합니까? 안 합니까? 네. 이거 처음에는 이거 도덕의 문제로 봤어요. 도덕의 문제로. 도덕의 문제로 봤는데 이게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어서 어떻게 했냐면 이걸 법으로 다시 규정했어요. 이게 언제 다시 도덕으로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사용이득죄라고 해서 법으로 규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덕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옛날 청소년들이 대부분 다 보면 자전거를 많이 그랬거든요.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가져다가 타고 갔다가
다시 이제 제자 갖다 둔 거예요. 나 그냥 잠시 타봤는데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뭐냐면 부정사용 이득죄예요. 그래서 형법을 지금 처벌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과 도덕이 현실에서는 복잡하게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한다. 결론은 뭡니까? 지나치게 법이 도덕의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결론이고요. 아시겠나요? 자유주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법이 도덕의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자, 법과 관습의 구분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관습은 법은 정치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관습은 역사적으로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문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불문법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거는 관습과 관습법은 다른 거다. 그래서 관습법이 관습법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문제 생기냐면 그 관습법의 결론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관습법의 설명을 해봅시다.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 특정 장소에서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반복을 해서 이루어내는 규범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관습법이 되려면 여기 요건이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특정 장소, 사람들 똑같아요. 그 다음에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뭐가 필요하냐면 사람들이 법이라고 인식하는 이건 법이야 라고 하는 뭐가 필요하냐면 사람들의 법적 확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에서도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예. 근데 판례는 여기에다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판례는 여기에다 뭐를 추가하냐면 바로 국가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 사법부의 법으로서의 인정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판례 입장입니다. 이까지는 이제 학설의 입장이고 사람들의 법적 확신이 중요하다. 되셨죠? 그럼 여기서 이제 불문법과 성문법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판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재판을 진행을 할 때 뭐부터 확인하죠? 성문법부터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성문법이 처음이고 성문법이 1차가 되는 거죠. 이게 1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차가 되는 게 뭐야? 예, 이게 불문법입니다. 불문법 2차. 자, 그런데 예외도 존재합니다. 그죠? 예외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예외가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민법 185조 물건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것 외에는 임의 창사하지 못한다. 이건 대등적 효력을 인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법 제1조에 나온 것처럼 불문법이 관습법인 성문법, 민법보다 우선 적용할 때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이거는 뭐가 적용된 거죠, 사실은? 이거는 불문법이 관습법이 우선했는데 이거는 어떤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특별법 우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특별법 우선이니까 당연히 뭐지? 민법보다는 민법은 일반법이고 그 다음에 상법은 특별법이에요. 민법에. 그래서 이 원칙에 따르게 되면 상관습법도 민법보다 우선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칙은 사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작동하기 때문에 불문법이 관습법보다 우선한다. 이해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예. 자, 기본 강의 아니고 심화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내용하고 다 연결되는 거 단순화 추상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진도 안 나간 것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기본 강의 때는 그렇게 못하겠지만 이게 심화하기 때는 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법치주의는 과연 뭘 이야기하는 걸까? 그 이야기인데 법치주의는 세 가지 내용이죠. 법의 우위, 법률에 의한 행정,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법률에 의한 집행, 그 다음 법률에 의한 재판. 자, 세 가지가 일단 구성되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런 이야기죠.
일단은 왕의 명령도 아니고 절대군주의 명령도 아닙니다. 일단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대표를 선출하죠. 그럼 이 대표들이 뭘 만들죠? 입법을 하죠. 옛날 같으면 이 자리에 뭐가 오는 거예요? 왕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입법을 해서 이 입법이 두 가지로 이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법률에 의한 집행,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한 재판, 이래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입법, 그래서 입법에 따라서 이 소위 말하는 집행과 재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법의 우위가 있다. 그 이야기고요. 법률에 의한 집행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지? 법률에 유보된 내용을 지켜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법률에 유보된 내용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집행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세금 거두라고 법이 만들어졌어. 세금 거두라고 했는데 집행을 하는데 재산을 몽땅 몰수를 하네. 이런 집행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죠? 왜 안 되는 거죠? 법률의 유보를 안 지킨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지? 뺏고 싶으면 다 뺏는 거잖아. 법률 유보가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법치주의의 내용은 어떻게 될까? 그 이야기입니다. 법치주의의 내용은 방금 이야기했던 거, 어떤 규범보다도, 어떤 명령보다도 법이 우위에 있다. 첫 번째. 그리고 이 내용을 지켜서 법률에 의한 집행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한 재판을 한다. 그 이야기. 자, 다시 이제 이 법치주의를 보는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는 합법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 이야기고, 실질적 법치주의는 합법성 중요한 건 맞아. 그런데 뭐도 중요하다? 정당성, 도덕성, 윤리성도 중요하다. 자, 그래서 형이적 법치주의의 의미, 통치 합법성을 강조한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쪽은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게 되면 정당성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형이적 법치주의 한계가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파괴한 일이 발생해요. 이게 바로 히틀러죠. 뭐 우리나라로 치면 유신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권법. 자, 이렇게 되니까 법에 대해서 뭐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까? 법을 법으로 판단할 수가 없게 된 거잖아. 그럼 법을 법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뭐가 이제 나오게 되냐면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윤리적 관점의 자연법 사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한번 얘를 어떻게 하지? 판단하고 심판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윤리적 관점에서. 그게 바로 자연법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 법치주의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에는 법을 만드는 형식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법률의 내용도 정당해야 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 앞의 평등의 의미를 정리를 할 때는 법 적용의 평등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평등해야 된다. 이게 정당한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자연법 사상은 결국 뭐하고 관계됐다고? 법 윤리적 관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법 윤리적 관점. 이렇게 해야만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치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통치의 정당성까지도 강조하게 됐다. 합법성과 정당성 모두 중시한다. 자, 시험에 아직 안 나왔지만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실질적 법치주의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규범 통제 제도, 이게 바로 위헌 법률 심판 제도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꼭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용어를 한번 익혀 보시죠. 자, 규범을 판단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뭐지? 규범 통제. 규범을 통제하는 제도. 요즘에 이제 이런 거 있잖아. 뭐 A가 A 했다. 박열이 박열했다. 뭐 이런 표현도 많잖아. 그 표현들 보면 저는 뭐가 생각나냐면 부르디에 이야기 생각이 나요. 부르디에가 뭐라고 하냐면 사회학으로 평가해야 된다. 이 표현 썼거든요. 비슷하지 않아요? 사회학을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부르디에가 강조했던 이야기가 그죠. 사회학을 평가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죠? 비판사회학이에요.
예. 그래서 문제는 이제 보면 법을 법으로서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윤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법이죠. 이게 규범이잖아요. 그죠? 다시 이걸 판단한다는 이야기예요. 뭘 가지고? 뭐 자연법이든 아니면 어떤 법이든지 간에 다른 법을 가지고 다시 법으로서 판단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뭐지? 규범 통제. 규범 통제입니다. 자, 현의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관계인데 일단은 실질적 법치주의가 현대에서는 자리 잡힌 법치주의의 어떤 관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법성뿐만 아니라 정당성도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챕터 2는 법의 이념과 법의 효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법에 대해서 사회규범이다. 그리고 법치주의까지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는 법의 이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법의 효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사회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법이 당연히 개입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법이 사회를 이제 규율하는 거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사회 규범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에 무조건 일방적으로 규율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법은 당연히 규율하려면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 합법성과 뭘 가져야 된다? 정당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법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당해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 법의 이념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법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법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 이야기.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등장하죠. 그 법의 목적이 뭐다? 바로 법은 정의로워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의라고 하는 관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라는 관점을 평등이라는 의미를 핵심적인 속성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럼 이 이제 평등이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 뭐야? 법은 사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적용이 평등해야 된다. 좀 전에 우리 봤지? 그 다음 내용도 평등해야 된다. 맞아요. 그럼 이 말은 결국 법은 정의로워야 된다. 내용도 정의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적용도 정의로워야 돼. 이게 이제 정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 평등이냐라고 하는 이야기에서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관념에 따라서 합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했던 마이클 샌델이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회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계속 그 이야기하지. 그래서 그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정의를 규율하는 방식 이게 바로 뭐냐면 한목적성이에요. 그래서 한목적성은 자유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세계관에서의 한목적성과 그 다음에 공동체적 관점을 강조하는 입장과 역사와 전통을 강조하는 문화적 관점에서 한목적성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사이에 뭐가 발생하죠? 갈등이 생기죠. 나는 개인이 중요한데 아니야 공동체가 좀 더 중요해. 너 지금 현재 공동체적 관점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아니야 이건 개인의 자유적 관점에 허용돼. 그러니까 한목적성은 어떤 세계관을 강조하냐에 따라서 항상 이거는 갈등적 요소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갈등적인 요소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갈등적 요소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 사례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헌법재판까지 갔을 때 대표적인 사례들이 뭐가 있었지? 이 갈등적 요소를 담고 있었던 게 사람들 사이에 수도 이전 사례 있었죠. 수도 이전의 목적이 과연 정당한가? 이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야. 아니야.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전해야 돼. 그런데 서울시 주민들의 어떤 자유, 재산권, 핵무추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아.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좀 전에 우리가 들었던 사례 중에 또 뭐가 있었지? 관통제 사례 있었잖아. 관통제 사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한목적성을 둘러싸고 되게 논쟁이 많은데 또 최근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낙태죠. 낙태.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여성의 자유와 그 다음에 태아의 생명권과 관련되는 충돌 문제. 이것도 이제 어떤 게 좀 더 정의로우냐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한목적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갈등적 요소가 너무 많아요. 이게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정도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부정의한 게 낫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 사회가 혼란스러운 정의는 오히려 법적인 안정보다 못하다는 격언도 있어요. 혼란스러운 정의는 사회 안정보다 못하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오지? 예, 법적 안정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 이게 등장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에 들어갔던 이슈가 됐던 사건들은 되게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5.18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돼서 내란 음모를 꾸몄던 전두환 일당에 대한 재판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게 검사들이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럼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은 성공한 친일파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역사적인 평가나 역사적인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돼버리잖아. 근데 이게 과연 정의로우냐는 거야. 정의롭지 않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정의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 거기에 나오는 게 바로 한목적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안정성이 필요하다. 왜? 이거는 갈등 요소 크죠. 이것도 굉장히 사회적 갈등을 많이 야기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심각하면 정도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최후 기준이 법적 안정성입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법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어야 사회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법을 정당하다고 인식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라고요. 이게 바로 뭐지? 법의 실질적 효력이야.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은 왜 만들었지? 나 지키기 싫어. 이러면 법에 준수한 태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는 거죠. 자, 실질적 효력과 무관하게 법이 작동하는 방식, 형식적 효력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주권 행사의 문제예요. 주권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법이 적용되려면 일단 존재해야 됩니다. 존재는 뭐하고 관계된 거죠? 시간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시간의 철학적 의미는 존재성이에요. 시간의 철학적 의미는. 그래서 이 존재라고 하는 것과 관계되는 거니까 이건 시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법이 이제 시간적 효력을 가진다는 말은 법이 존재해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법이 제정돼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은 개정되기도 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법은 폐지되기도 합니다. 이게 시간적 효력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법이 존재하지 않을 때 과연 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 법이 존재하지 않을 때 행동을 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남아있잖아. 법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럼 법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뭐예요? 이게 쟁점이 되는 게 법이 존재하지 않을 때야. 어떤 경우가 있죠? 그죠? 이쪽에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법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신법으로 규율하지 않는 이상 이 행위는 규율할 수 없다면 이건 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죠. 그런데 이걸 소급해서 이 행위를 처벌한다. 법이 존재하지 않을 때 행위를 소급해 처벌한다는 이야기잖아. 이게 뭐지? 신법의 소급표지. 그러니까 신법의 소급표는 인정돼 안 돼? 안 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특히나 형벌과 관련돼서 그래서 첫 번째 신법의 소급표는 금지가 되는데 어디에서 주로 작동하냐면 형법적인 사안에서 신법의 소급표가 금지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법이 폐지됐어요. 법이 폐지됐는데 여기에 또 과거의 규율 대상이 되는 행위 2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지? 국법으로 처벌해야 되는데 국법을 처벌할 수가 없어. 왜? 존재 안 하잖아. 그럼 국법이 쫓아가서 처벌을 한다? 이걸 뭐라 부르죠? 이게 추구표예요. 자,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법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해야 될 필요성이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경과법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둡니다.
이게 이제 시간적 효력과 관련되는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지? 바로 장소적 효력과 그 다음에 대인적 효력이 있습니다. 대인적 효력. 근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소급표를 금지시켜 줘야 되는 목적이 뭐야? 왜 소급표를 금지시켜 주는 거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 갑자기 날벼락 맞는다. 날벼락 맞으면 기분이 어때요? 생각지도 못했는 날벼락 맞으면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신법에 소급표 금지를 한다는 이야기는 일종의 기득권을 보호한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추구표를 금지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나는 이미 이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요 추구표 문제와 관련돼서 형법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이것도 형법적으로 쟁점이 되는데 이것도 형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법률의 착오. 법률의 착오 중에 하나가 쟁점이 될 수 있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장소적 효력은 우리나라 영토 내에 모든 범죄,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 속죄주의. 자, 대인적 효력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한다면 외국에 있든 국내에 있든 상관없다. 장소와 관계없이 우리나라 사람이면 적용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속인주의죠. 자, 이 원칙의 예외들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예외들을 잠시 뒤에 살펴보고요. 내용을 이제 검토를 해봅시다. 자, 법의 이념은 결국 법의 목적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법의 이념이다. 그래서 법은 정의로워야 된다. 법은 한목적적이어야 된다. 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법적 안정성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게 바로 법의 목적이다. 자,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오랫동안 학자들이 이것에 대한 고민과 그 다음에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정의의 본질은 뭐라고 규정을 했죠? 평등.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그럼 평등은 도대체 뭐냐라고 했더니 플라톤 아저씨는 각자의 몫은 각자에게, 라드브로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이제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설명은 됐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한 단계 더 고민은 이겁니다. 같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 같은 것이고 무엇이 다른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거냐. 이게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각자의 몫은 각자에게, 알겠어. 그런데 각자의 몫이 도대체 어디까지 각자의 몫이야? 이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논의를 우리가 발전시킨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바로 한목적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좀 더 이제 이 평등에 대한 정의와 관련돼서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현재 평등에 대한 개념을 정의를 할 때 제일 많이 영향을 준 사람은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정의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 정의, 그 다음에 특수적 정의로 나누게 됩니다. 특수 정의는 뭐냐? 이거는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 간의 관계성.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간의 관계, 그 다음에 국가와 개인의 관계, 여기에서 나타나는 정의의 문제.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일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성이 전제로 된 게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보편성이라고 하는 측면, 이 측면을 강조한 입장이에요. 이쪽은 상황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상황과 관계없다라고 한다면 이쪽은 상황과 관계되는 것들이에요. 그게 특수정의입니다. 자, 처음에 이제 제시했던 내용들을 보면 분배적 정의, 시정적 정의, 호혜적 정의 이렇게 이제 처음에 했는데 후세에 와서는 이걸 분배적 정의와 평균적 정의로 다시 통일을 시키게 됩니다. 호혜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오해하지 마시라고 했죠. 호혜성은 은혜적인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호혜성은 뭘 뜻하는 거죠? 사회과학에서 호혜성은 뭘 뜻하는 거야? 은혜로운 거야? 내가 자비를 주는 거예요? 아니죠. 사회학에서 호혜성, 사회과학에서 호혜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환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교환.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스코라 철학을 거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시정적 정의, 그 다음에 호혜적 정의라고 하는 것들이 합해가지고 교환적 정의 또는 평균적 정의라고 개념을 규정하게 됩니다. 됐나요? 근데 이건 왜 시정적 정의라는 표현이 있느냐? 이거는 위법 행위와 관련되는 정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법 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은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그 이야기고, 호혜적 정의는 이거는 거래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민법에 적용해 보면 호혜 정의는 뭐죠? 채권 채무 관계. 위법 행위와 관련되는 것은 뭐죠?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이쪽은 채무 불이행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분배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분배, 제2차적 분배죠. 1차적 분배와 2차적 분배를 이야기하는 건데 희소한 가치와 자원과 가치를 분배하는 원리,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평균 정의와 분배 정의는 사회마다 상황과 맥락이 다를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 목적성을 통해 실현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분배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나눠주는 거니까, 나눠주는 것은 누가 하는 거지? 권력이 하는 겁니다. 권력이. 평균 정의는 뭐 하는 거죠? 대등적인 당사자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 거래관계 위법행위. 그래서 이건 사법적 지도의 원리가 되고, 분배적 정의는 주로 공법의 지도 원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평균 정의는 당연히 교환적 의미에서 절대적 평등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사법적 원리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법적 관계는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100원 줬으면 100원 줘야지. 내가 100원 줬는데 100원짜리 안 주면 어떻게 해? 안 되잖아. 이게 바로 사법적 정의예요. 사법적 정의에서는 평균 정의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탕이 된다는 거. 그런데 배분적 정의는 좀 다른 문제죠. 무슨 말이야? 유공자와 국가 유공자 차별해야 됩니까? 아니면 똑같이 대우해야 됩니까? 차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현재 뭔가를 줄 때, 권력 관계를 줄 때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들이 뭐죠? 성과급, 그 다음에 훈장, 국가 유공자, 이런 것들이 다른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과자 가중처벌하는 문제, 다른 문제죠. 이중처벌 아닙니다. 전과자를 가중처벌하는 건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이건 어떤 관점이라고? 배분적 정의의 관점에 당연한 거라고. 상습범을 가중처벌한다. 이게 상식적이잖아. 가중처벌 받는 애들이 두 명이 있어요. 하나는 뭐지? 상습범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범이 그렇습니다. 누범은 뭐냐면 쌓을 누자예요. 상습범은 똑같은 범죄를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고, 누범은 다양한 범죄를 쌓아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누적한다는 말이 있잖아. 누적. 얘는 범죄 마일리지가 높아지는 거야. 그런데 얘는 똑같은 범행을 반복해서 마일리지 쌓아가는 애예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가 아니다?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이중처벌 금지가 아니다. 그러면 이걸 법의 이념적 관점에서 이야기해보자. 이중처벌을 얘들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가 아닌데, 법의 이념적 관점에서 평가를 한다면 얘들은 뭐가 아니다? 뭐가 아니다? 배분적 정의에 반하지 않는다. 이 배분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이야기잖아.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평균 정의와 배분적 정의의 관계,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이제 평균적 정의가 강조되는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제 실질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데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 것인지를 정하는 문제는 결국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의 문제.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 개인주의. 법학 개론 등의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문화주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공화주의, 민주주의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자, 사형제도의 목적은 범죄 예방입니다. 그죠? 그런데 범죄 예방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개가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면 일반 예방적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예방적 관점은 또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의와 평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또 관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이것만 하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한목적성이다. 자, 그러면 한목적성의 역할에 내지는 기능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핵심적으로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 한목적성의 역할과 기능은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이에요.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법은 일반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일반성을 가진다는 말은 법은 획일적으로 적용된다는 문제점을 야기를 할 수 있어요. 획일화. 그죠? 그런데 이 획일성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뭐냐? 구체적 타당성이에요. 그래서 구체적 타당성을 따져보고 판단해보고 그게 실질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보는 거, 이게 바로 한목적성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래서 한목적성의 사례를 한번 보시면 37조 2항이 사실은 시험 문제, 기출 문제가 제가 볼 땐 출제 오류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출제 오류에 가까운데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이야기예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기득권입니다. 그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목적적으로 제한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목적적으로 정의에 부합하게. 그런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거니까 궁극적으로 자유와 권리는 박탈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 이거는 마지막까지는 박탈될 수 없다. 마지막까지는 박탈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지? 기득권을 인정한다는 생각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37조 2항은 한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의 균형과 조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37조 2항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이걸 지금 현재 하는데 법률 제한할 수 있다. 요까지만 딱 하고 요 뒷부분은 남겨 사라져 버리면, 지워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한목적성이 좀 더 강해 보입니다. 한목적성이 더 강해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이것도 법적 안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순수하게 기출문제는 제일 강하게 나타나는 표현을 쓰라고 했는데 이거는 법을 제대로 이해 못한 사람이 출제를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 제한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야? 법적 안정성도 충분히 여기에도 반영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기출문제는 제가 볼 때 다시는 나올 수는 없다. 그런 식의 질문은. 이해되십니까? 이런데 밑줄을 하나 개별적으로 쳐야 돼요. 하려면. 개별적으로 쳤을 때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그죠? 이거는 이제 한목적성의 문제가 되겠지. 그런데 법률 제한할 수 있다는 이 의미는 뭘까? 법적 안정성이죠.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뭐죠? 법적 안정성이죠. 자, 한목적성과 구별 개념인데 이거는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한목적성, 도구적 합리성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은 도구적 합리성과 수단적 합리성이지만 아시겠나요? 그런데 법학이나 윤리학이나 다른 측면에서는 그게 아니고 목적 합리성이에요. 목적적 합리성. 그래서 이 한목적성은 목적적 합리성 이야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한목적성의 한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혼란과 불안정성, 이걸 야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라드브로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이념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뭐와 관계되냐면 안정성을 내가 회복해 준다는 이야기는 뭘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지? 법은 생활 안정을 추구해야 된다는 건데 생활 안정을 추구하는 것을 인정해 준다는 말은 기득권을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기득권을 너무 부정적으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부정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 전에 부산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건설회사 회장님이 부산에 있는 어떤 농지를 계속 매입을 합니다. 농지를 매입하고 이게 골프장이 있고 이게 이제 회장님이 소유하고 있는 건설회사 회장님이 소유하는 골프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농지를 계속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사람들이 이쪽에 통로를 이동해서 다녀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골프장을 소유하고 농지를 매입하는 회장님이 이 길을 막아버려요. 길을 막아버려요. 그러면 예전부터 사람들이 계속 여기 다니던
일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 예전에 다니던 이것도 뭐죠? 기득권이에요, 이거. 이게 바로 뭐냐면 지역권이라고 하는 물건입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뭐지? 통행지역권이죠. 통행지역권.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이걸 법적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뉴스 보도가 났는데 이건 통행지역권입니다. 예, 자기 아무리 사유지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기득권이라는 말에는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중립적 의미지 부정적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생활 안정을 추구해야 된다는 말은 기득권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다.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죠. 하루아침에 갑자기 길이 막혀버리면 어떻게 길을 다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그러면 무조건 인정해 주냐? 그건 아닙니다. 법적 안정성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법적 안정성은 그 내용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민의 법의식과 일치해야 됩니다. 국민의 법의식과 불일치한 내용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일 행위자 한테 훈장을 주는 법을 준다. 그런데 친일 행위자한테 훈장을 줬단 말이지. 이것도 우리가 기득권으로 과연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아니, 인정 못 하는 거잖아요. 법의식과 불일치하니까.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은 뭐죠? 이거는 소구표 금지를 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헌법재판소는 전문적 용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는 부진정 소구표를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기득권을 인정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기득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을 소급해서 인정하는 것, 이게 부진정 소구표입니다. 그런데 기득권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구표를 적용해서 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원칙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실현 가능해야 되는 건데 국민의 법의식과 불일치해서 실현이 불가능한 거라면 기득권이 완성되어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겠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기득권이 인정해 줄 수 없는 진정 소구표에 인정하는 신법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안정이 되려면 법이 쉽게 바뀌면 안 되죠. 그러니까 쉽게 변경되지 않는 법이어야 됩니다. 자, 법적 안정성이 반영된 구체적 사례는 보면 첫 번째 재형법정주의 있습니다. 이 취지와 관련되는 것이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재형법정주의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범죄와 형벌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것 때문에 법이 존재하지 않을 때 두 가지가 있었지.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소구표의 문제가 발생했고, 하나는 뭐의 문제가 발생했어? 추구표의 문제가 발생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소시효제도 아시죠? 그런데 공소시효제도는 없애버리자는 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그죠? 요즘에. 특히 흉악범죄는 공소시효 없애야 되지 않겠냐. 대가도 책임지지 않고 도망다니는 놈한테 과연 우리가 상을 주는 게 맞냐. 이건 제가 볼 때는 평등이 안 맞아요. 뭐가 바뀐 거죠? 정의의 관념이 바뀐 겁니다. 정의관념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 마찬가지죠.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권리가 소멸하는 건데 이건 주로 보면 민사입니다. 민사. 민사의 주로 채권입니다. 채권. 자, 취득시효는 일정 기간 계속 점유를 하게 되면 타인의 물건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취득시효입니다. 이게 주로 이제 물건이죠. 물건. 이건 채권의 문제고. 물론 물건도 소멸할 수 있느냐? 소멸할 수 있어요. 소멸할 수 있는데 문제는 물건 중에 소유권은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아시겠나요? 소유권은 소멸시효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바로 물건 발생의 문제다. 되셨나요? 자, 재형법정주의 파생원칙 다시 한번 보실까요? 법률주의,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소급표 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입니다. 재형법정주의가 적용되려면 일단은 뭐가 존재해야 돼? 법이 존재해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맞죠? 법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이 존재해야 된다. 밝히는 거 법률주의. 그런데 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게 뭐죠? 유추해석 금지와 소급표 금지는 법이 존재 안 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법이 존재하는데 그 내용이 존재 안 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게 바로 뭐죠? 명확성의 원칙과 존재성의 원칙입니다. 이거는 존재는 하는데 내용 자체가 존재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제공법정지 파생 원칙 할 때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거냐, 실질적으로 존재 안 하는 거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암기할 사항은 아니다. 자, 그래서 그게 나오는 대표적인 게 뭐다? 소급표 금지 원칙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중심이다? 주어가. 주어가 뭐죠? 신법이다. 공부하실 때 주어, 목적어 이거 잘 구별을 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법적 안정성의 한계점은 뭐냐? 법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악법의 정당성을 강조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이제 나타난 이야기고 법치주의. 그래서 이쪽은 특히나 법실증주의가 강조한 입장이다. 그 이야기인데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법실증주의라고 해서 악법을 정당화한다. 이런 번역을 왜 이따위로 했을까 싶은데 어쨌든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법실증주의가 나치 수권법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실증주의 관점이 무조건 악법도 정당성을 인정한다. 과연 그럴까? 내가 법실증주의자면 그럴 것 같으세요? 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 요즘에 그런 표현 잘 안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이 이념 상호 간의 관계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뭐 이걸 따로 물어볼 만한 문제는 아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정의와 법적 안전성의 관계는 정의는 결국 이상이고 법적 안전성은 현실의 문제. 그러면 결국 이제 이상과 현실의 조화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지. 자, 그래서 일단 이 대립적 관계라기보다는 법적 안전성은 당연히 정의의 전제 하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의를 전제로 한 법적 안전성이어야 됩니다. 그게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립적 관계 아니다. 대립적 관계를 이해하는 게 좀 이상한 사람들이지. 정의와 법적 안전성의 관계는 맥락적으로 상환된 평가의 관계인데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법적 안전성은 뭘 전제로 해야 된다? 정의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적 안전성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목적성의 관계에서 법적 안전성이 충돌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30조 2항에서 조화롭게 밝히고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시 물어볼 만한 주제는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질문. 질문 없어요? 예. 아, 법철학적 이야기를 참 하니까 시간적인 건 많이 들어갑니다. 뭐 할 수 없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법의 효력을 하도록 합시다.